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월급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10억을 던져주며 이혼을 강요했지만 법원을 나서자마자 아내가 500억짜리 슈퍼카에 오르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잣대라고 말합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의 온기가 필요하지만 부유해지면 그 부를 이용해 부부간의 정을 저울질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성공의 정점에 서면 폭풍 우치던 시절 함께 죽 한 그릇을 나누던 조강지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면 모든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눈물로 얼룩진 어느 저녁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7월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저택의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마치 누군가의 애통한 울음소리처럼 투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밝히는 넓은 식당 안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입산 오크나무로 만든 긴 식탁 위에는 제육볶음, 된장찌개, 갈치조림 등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들이 마치 고급 한정식집처럼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중 누구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아름은 조심스럽게 흰 쌀밥이 담긴 공기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부드럽고 익숙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옆머리가 흘러내려 수면 부족으로 다만 눈을 가렸습니다.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7년. 그녀는 남편 가족의 고고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자신을 낮추고 숨소리조차 조심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식사하세요. 아름의 작은 목소리는 넓은 공간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 최 여사의 길고 날카로운 한숨소리뿐이었습니다. 식탁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은수저로 사기 그릇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귀에 거슬리는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된장찌개를 곁눈질하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또 된장찌개니? 우리 민준이한테는 기운나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 밖에서 사업하느라 힘든데 집에 와서도 이런 멀건 것만 먹으니 운이 트일 리가 있나. 아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식탁 아래에 있는 손은 낡고 해진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또 최 여사가 트집을 잡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부부가 월세방에 살 때 민준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엿한 이사가 된 그의 입맛은 지갑 두께에 따라 변해버렸습니다. 박민준은 아름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시선은 파랗고 빨간 주식 차트가 떠있는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밥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민준에게 아름은 낡아빠진 가구와도 같았습니다. 집만 차지하고 버리자니 아직 마땅한 핑계를 찾지 못한. 갑자기 민준이 휴대폰 화면을 끄고 수저를 식탁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에 아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밥이 넘어가겠어. 민준은 짜증과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식탁 아래에서 번쩍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나무 식탁 위로 떨어져 아름의 앞으로 미끄러졌고 식어가는 된장찌개 그릇 옆에서 멈췄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고요한 공간에서는 마치 관의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름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민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5억, 세어봐. 무슨 돈인데요? 아름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마치 구걸하는 거지에게 적선하듯 아름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청춘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7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한 대가 충분하지. 서류에 도장 찍어.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가벼운 두 마디에 아름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돈다발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차갑고 푸른 신사임당 지폐들이 마치 그녀를 조롱하듯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5억 원, 그녀의 7년 청춘, 7년의 인내, 7년의 희생이 고작 그 정도의 돈으로 평가된 것이었습니다. 왜요? 아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때 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한 입도 먹지 않았으면서 티슈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네가 뭘 잘못한 건 없어. 내 가장 큰 잘못은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야. 내 남편이 지금 누군지 좀 봐. 영업이사야.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떠받드는 사람이라고. 근데 너는 월급 500만 원짜리 평범한 격리 직원. 내가 입고 있는 그 원피스는 우리 집 식탁보보다도 싸구려야. 네가 민준이 옆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민준이가 가사도우미 데리고 다니는 줄 알겠다. 최 여사는 일어나 아들 의자 뒤로 돌아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름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똑똑히 알아들어. 우리 민준이한테는 격이 맞는 아내가 필요해. 관계를 넓혀주고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자 말이야. 너처럼 부엌에 처박혀서 푼돈이나 세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민준이 파트너 딸 채린이라고 알아? 유학 다녀와서 예쁘고 능력 있고 집안도 빵빵해. 네가 감히 그 애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아름은 시어머니를 보고 다시 남편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고 심지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그녀를 향해 하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민준이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며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수준 차이가 나. 뭘 그렇게 악착같이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솔직히 내 월급 500만 원, 내 차 기름값이나 접대비 한 번에도 못 미쳐. 그냥 도장 찍고 이 5억 받아서 시골 내려가서 가게라도 차리든가 해. 이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의리야. 마지막 의리. 아름은 웃고 싶었지만 눈물이 목구멍으로 역류하며 쓰디쓴 맛을 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빈털터리의 빚더미에 앉았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녀가 그 보잘것없는 월급 500만 원으로 쪼개고 쪼개 음식을 사고 한 푼 두 푼 모아 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그의 장부를 정리하고 서류 작업을 도와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준 것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를 껴안고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부적이야. 이제 성공의 정점에 서자. 그는 그녀를 걸림돌이자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수치로 여겼습니다. 아름은 식탁 위에 돈다발을 보았습니다. 5억 원.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너무나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배신한 남자의 양심을 사들이는 가격표였습니다. 제가 도장 안 찍으면요. 아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담배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껐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 알아? 이 집, 이 재산, 전부 나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지금 나가면 5억이라도 챙기지만 변호사 데려와서 네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걸 증명하면 넌 입고 있는 누더기 옷 한 벌만 걸치고 맨몸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알겠어. 최 여사가 빈정거리며 거들었습니다. 겁만 주는 거지. 뭘. 저렇게 남편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사는 여자들은 돈 보면 눈 돌아가게 되어 있어. 한 달에 500만 원이면 10년 꼬박 안 먹고 안 써야 6억인데 가만히 앉아서 5억이 생겼으니 좋아서 정신이 나간 거지.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살을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아름은 생각했던 것만큼 격렬한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고통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돌처럼 굳어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녀는 식어버린 된장찌개 그릇을 보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도 저 찌개와 같았습니다. 오래 두면 비리고 먹으면 쓰고 더 이상 아무런 영양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번쩍이는 식탁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두툼한 돈다발 위를 덮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모자가 상상했던 것처럼 울고불고 애원하거나 소리치며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찌개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쏴하는 물소리가 민준 모자의 놀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알았어요. 부엌에서 들려온 아름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민준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오늘 밤은 손님 방에서 잘게요. 민준은 아내의 깡마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모호한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릎 꿇고 빌거나 비참하게 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돈다발을 바라보던 그녀의 공허한 눈빛은 그에게 마치 자신이 방금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식떨기는 내일이면 당장 도장 찍겠다고 난리칠 걸. 걱정 마라, 아들. 내가 날짜 다 받아놨어. 다음 달에 채린이랑 결혼하면 딱 좋아.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고 있었지만 이 화려한 저택 안 사람들의 더러운 마음까지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손님방은 2층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사람의 온기가 없어 늘 눅눅한 냄새와 먼지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서아름은 좁은 싱글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얇은 이불은 밤새 내리는 비의 한기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한기는 그녀의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밤, 이 넓은 집에서 그녀는 공식적으로 낯선 손님이 되었습니다. 아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궤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난 7년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느리고 선명하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도박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름은 자신이 신중한 도박꾼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속임수를 쓰는 타짜일 때 자신이 아무리 좋은 패를 들고 있어도 패배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7년 전 아름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2개의 대학 졸업장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박씨 집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 민주는 아직 이사가 아니었고 박씨 집안에는 큰 저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몇 년만 고생해줘. 나중에 내가 10배, 100배로 보상해줄게. 그리고 아름은 믿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장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남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기억은 살을 내는 듯한 어느 겨울 아침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남편, 가족 모두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아름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내려가 꽁꽁 언 손으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최 여사는 매우 까다로워서 사먹는 음식을 싫어했고 아침 식사는 매일 메뉴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설렁탕, 어떤 날은 갈비탕, 또 어떤 날은 전복죽이었습니다. 아름은 펄펄 끓는 냄비 옆에 서 있던 감각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고기 기름 냄새, 파구운 냄새가 머리카락과 옷에 깊게 배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려다 끓는 물이 손에 튀어 빨갛게 물집이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설렁탕 그릇을 식탁에 올렸을 때 그녀가 받은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라 최 여사의 찌푸린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국물이 좀 탁하구나. 대충 끓인 거니? 아니면 뼈 아까워서 푹 안 구웠니? 우리 집에 뼈 살 돈 없는 거 아니다. 민주는 옆에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다음부터 신경 좀 써. 어머니가 지적하시는 건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아름은 고개를 숙이고 아픈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죄송해요. 7년 내내 그녀는 그 끝없는 굴레 속에서 콧바퀴 돌듯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요리사,
점심에는 청소부, 저녁에는 세탁부. 하지만 가장 쓰라린 것은 그런 육체 노동이 아니라 그녀의 지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이 잠들었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름은 진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민주는 영업과 외교에는 능했지만 숫자와 재무 관리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회사를 막 차렸을 때 장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모든 영수증을 검토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것은 바로 아름이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민준이 술과 걱정으로 벌개진 얼굴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일 세무조사 나오는데 장부가 20억이나 안 맞아. 어떻게 좀 해봐.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해. 그날 밤 아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뻑뻑했고 등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수천 개의 데이터 속에서 민준의 미숙한 격리 직원이 저지른 치명적인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수정하고 합법적이고 영리한 방식으로 증빙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무조사팀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름을 껴안았습니다. 역시 내 아내야. 당신은 정말 내 복덩이야. 하지만 그 복덩이는 어둠 속에서만 기억되었습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무대 조명이 켜졌을 때 민주는 붉은 와인잔을 높이 들고 직원들과 파트너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성공은 저와 우리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저의 리더십을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은 방구석에 서서 과일 접시를 들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박하고 다소 촌스러운 옷차림의 여인이 회사의 재무적 안정을 책임지는 숨은 브레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사장님의 아내, 남편에게 얹혀 사는 전업주부, 용돈으로 월 500만 원을 받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500만 원. 그 숫자를 생각하며 아름은 어둠 속에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매달 1일에 정확히 그녀에게 월급을 이체했고 이체 내역에는 생활비 및 용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가사도우미가 회계팀장, 집사, 병든 시어머니 간병까지 겸하면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헐값에 일하겠습니까? 아름은 한때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부는 하나이고 그의 돈이 곧 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500만 원으로 최 여사의 보약을 사고 민준의 고급 셔츠를 샀습니다. 자신은 몇 년 전부터 입던 낡은 옷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빛내기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영원히 그림자일 뿐입니다. 해가 지거나 사람이 다른 화려한 조명 아래 서면 그 그림자는 잊히고 무자비하게 짓밟힙니다. 조용한 희생은 올바른 곳에 받쳐지면 행복의 꽃을 피우지만 잘못된 곳에 받쳐지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최 여사는 아름의 봉사를 의무로 여겼고 민주는 아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아무렇지 않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름이 그들의 커져가는 야망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낡은 신발처럼 그녀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꼴을 좀 봐. 네가 감히 그 애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낮에 들었던 최 여사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그 애, 채린이라는 아가씨는 아마도 7년 전에 아름처럼 젊고 예쁘고 야망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단지 다른 점은 채린에게는 배경이 있고 아름에게는 맨주먹과 진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름은 몸을 뒤척였습니다. 낡은 스프링 매트리스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그녀의 손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길고 가늘었던 손가락은 이제 세제 때문에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손이 민준의 회사를 수없이 구해낸 재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바로 이 손이 민준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부엌 구석에서 맴도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회계사가 단순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법도 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검은 돈, 모든 은밀한 거래, 그가 몰래 빼돌린 모든 재산이 그녀의 머릿속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가 조용히 보관해온 백업 데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름은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차가운 냉정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방에서의 외로움은 동상이몽의 남편 옆에 누워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울었습니다. 지난 7년의 눈물은 그녀의 순수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싹트게 했습니다. 아름은 일어나 앉아 벽에 붙어있는 작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열어 작은 검은색 수첩과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밤에 몰래 번역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산 유일한 귀중품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며 아름의 침착한 얼굴에 차가운 푸른빛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인생보험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에 접속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길게 펼쳐진 데이터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무시당하던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정의의 칼날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월급이 500만 원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민주는 명예를 떠자 그녀를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오늘 저녁 그가 투덜대던 된장찌개처럼 싸구려가 아닐 것입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밤바람이 창틈으로 윙윙거리며 불어왔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그 그림자는 빛으로 걸어 나올 것이고 한때 그것을 무시했던 자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집안의 저택 안공기는 칼로 자를 수 있을 것처럼 끈적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을 뚫고 대리석 식탁 위에 희미한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그곳에는 이혼 서류가 여전히 하얗고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비싼 향수를 뿌렸으며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윤기를 냈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의 풍모를 물씬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극도의 초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침 8시였지만 서아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시간 끌려고 수작 부리는군. 최 여사는 소파에 앉아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저런 시골뜨기들은 탐욕스러워서 끝이 없다고. 5억은 적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연인이자 미래의 전략적 파트너인 체린이 관계를 공개하자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이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낡은 실내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다소 창백했지만 눈은 이상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쫓겨날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긴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름은 곧장 식탁으로 걸어가 민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를 보지도 어젯밤부터 그곳에 놓여있던 5억 원짜리 돈다발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은 해봤어. 민준이 거만한 목소리로 물으며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아름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민준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어두운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한 그녀의 시선이 싫었습니다. 아직도 버티는 거야?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당신 같은 여자들 속셈은 뻔하지. 입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 돈 더 달라는 거지. 민주는 서류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하나 더 꺼내 식탁 위로 세게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놓지 않고 지폐가 사방으로 흩날려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5억 더, 총 10억. 당신의 7년을 10억에 사주는 거야. 이건 횡재한 거라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양손으로 식탁을 짚고 아름에게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내 꼴을 좀 봐, 아름. 너한테 뭐가 있는데? 얼굴은 시들었고 재능도 없어. 월급 500만 원 평생 벌어도 10억은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아내 좀 봐. 남편을 돕고 관계를 넓히고 돈을 벌어다 주잖아. 근데 너는 부엌 구석에 처박혀서 마늘 냄새나 풍기고 내 옆에 있으면 창피해. 알겠어? 민준의 말 한마디가 아름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혼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녀의 인격을 진흙탕에 처박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를 작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들어 그녀를 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 여사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받아, 10억이야. 시골 가서 집도 짓고 장사 미천으로서 너 같은 게 민준이 떠나면 쓰레기나 줍고 살아야 할 텐데. 아름은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밑에 흩어져 있는 지폐들을 보았습니다. 10억 원. 민준이 그녀를 모욕하기 위해 사용한 그 돈은 사실 작년에 그녀가 그를 토지 분쟁 소송에서 구해줌으로써 아낀 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움을 받은 자가 바로 그 성과물로 은인에게서 자유를 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을 호수처럼 넓고 고요한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무서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 아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맑게 울렸습니다. 20억이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름이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에게 10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당신이 돈으로 저를 평가했다는 건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뜻이죠. 민주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아름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월급 500만 원이라서 이혼하자고요? 좋아요. 동의할게요. 당신의 10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돈과 계산밖에 없는 남자 옆에서 사는 건 온몸에 금을 발라도 여전히 비참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말을 마친 아름은 책상 위에 있던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며 단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서명은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과는 달리 힘차고 유려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서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명이 끝난 서류를 민준 쪽으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 10억은 당신에게 다시 드릴게요. 아름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죽어버린 부부의 정에 대한 조의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사람인데 당신들은 너무 비인간적이거든요. 민준과 최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아름의 울음, 애원, 탐욕에 대비해 수천 가지 말을 준비했지만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월급 500만 원짜리 여자가 감히 10억 원을 버리고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쳐다볼 줄은 몰랐습니다. 아름은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가지팠지만 굳건했고 발걸음은
우아하고 가벼웠습니다. 너 거기서.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참담한 패배감이 그의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이혼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패배감을 느끼는 것일까?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아름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린 남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요, 박민준 씨. 언젠가 당신은 땅에 돈을 던진 걸 후회하게 될 테니까. 나무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은 돈과 부유함에 둘러싸인 채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여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게 미쳤나 봐. 10억을 안 받다니. 정말 멍청한 년.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름의 마지막 말과 그 무섭도록 고요했던 눈빛만이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인내심을 휩쓸어버린 한 방울의 물이었고 민준의 배가 곧 부딪힐 날카로운 암초를 드러냈습니다. 아름은 떠났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택을 뒤덮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2층의 넓은 침실, 한때 아름 부부의 보금자리였던 곳은 이제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변했습니다. 오크나무로 만든 옷장 문이 활짝 열려 텅 빈 선반들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의 고급 정장들은 여전히 가지런히 걸려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초라한 구석에서 아름은 자신의 옷들을 낡고 해진 청가방에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색이 바랜 셔츠 몇 벌, 밑단이 해진 슬랙스 2벌, 그리고 값싼 면으로 된 실내복 몇 벌 뿐이었습니다. 명문가에 시집온 7년 동안 아름은 감히 자신을 위해 명품 하나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돈을 아껴 가족을 돌보고 남편의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텅 빈 여행 가방 안에 초라하게 놓인 낡은 옷들을 보며 아름은 자신에게 얼마나 박정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익. 여행 가방의 지퍼 소리가 고요한 공간 속에서 천이 찢어지는 것처럼 울렸다. 아름은 일어나 이마 앞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지만 한 인형이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최 여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눈은 금속 탐지기처럼 아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눈빛이 아니라 죄수가 재산을 빼돌려 탈옥할까봐 감시하는 간수의 눈빛으로 쳐다봤다. 거기서 최 여사가 턱을 치켜들며 날카롭게 말했다. 그렇게 그냥 가려고? 아름은 고개를 들어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류에 도장 찍었고 짐도 다 쌌어요. 더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원하는 거? 최 여사가 비웃으며 여행 가방으로 다가가 발끝으로 가볍게 툭 쳤다. 이 집에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이 아무거나 들고 나가게 둘 수는 없지. 가방 열어봐. 검사 좀 해야겠어. 아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최 여사가 의심이 많은 성격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정이 없을 줄은 몰랐다. 7년 동안 이 집을 관리하며 금고 열쇠도 집 문서도 그녀가 보관했지만 단 한 푼도 탐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떠나는 마당에 좀도둑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어머님, 아름의 목이 메었다. 씁쓸한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제가 뭘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는 제 낡은 옷들 뿐이에요. 모르는 일이지. 최 여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좋을 땐 다 좋지만 등 돌리면 바늘 하나. 실한 오라기도 아까운 법이거든. 어서 열어봐. 떳떳하면 숨길 것도 없잖아. 아름은 시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졸부의 계산과 경계심만 가득했다. 아름은 문득 가난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무서운 것은 비단 옷을 입고 살면서도 마음이 좁아 서로를 조금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아름은 몸을 숙여 여행 가방 지퍼를 열고 뚜껑을 활짝 젖혔다. 어머님, 확인해 보세요. 최 여사는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쭈그려 앉아 금반지를 낀 손으로 아름의 옷더미를 헤집었다. 그녀는 옷의 모든 주름을 뒤지고 바지 주머니 구석구석을 만져보았으며 심지어 세면도구 파우치를 거꾸로 털어보며 귀금속을 숨겼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행동은 거칠고 무례했으며 아름의 낡은 물건들이 번쩍이는 바닥에 흩어졌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선물인 낡은 스웨터는 걸레처럼 한쪽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아름은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손을 굳게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다. 물건이 아까워서 아픈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격이 짓밟히는 것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뼈에 새기고 싶었다. 이 굴욕은 그녀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었다. 한참을 뒤졌지만 값싼 옷 몇 벌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최 여사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손을 털며 일어섰다. 됐어. 분수는 아는군. 그녀는 문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어서 꺼져. 아름은 몸을 숙여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천천히 가방에 다시 담았다. 그녀는 마치 자존심의 파편을 끌어모으듯 낡은 옷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었다. 짐 정리가 끝나자 그녀는 지퍼를 잠그고 가방을 세웠다. 하지만 아름은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대로 다가갔다. 그곳은 매일 밤 남편을 기다리며 머리를 빗던 그녀만의 작은 공간이었다.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에 아름은 열쇠 꾸러미를 내려놓았다. 대문 열쇠, 집 열쇠, 그리고 금고 열쇠예요. 아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고에 남은 현금은 이번 달 생활비 5천만 원 정확히 남아있어요. 가계부에 다 적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최 여사는 열쇠 꾸러미를 보자 눈이 빛났고 아름이 마음을 바꿔 다시 달라고 할까봐 서둘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아름은 계속해서 재킷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물건을 꺼내 화장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USB였다. 그리고 이건 아름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눈에 기묘한 빛이 스쳤다. 민준 씨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다고요. 최 여사는 작은 USB를 보고 입술을 삐죽거렸다. 이게 뭔데? 질척거리는 연애편지나 기념사진이라도 들었나? 그냥 네가 갖고 있다가 실컷 봐. 우리 민준이는 그런 쓰레기 필요 없어. 그래도 꼭 전해주세요. 아름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의미심장해서 최 여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의 인생보험이 전부 들어있다고 전해주세요. 말을 마친 아름은 여행 가방을 들었다. 가방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슬픈 기억들로 무거웠다. 그녀는 최 여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제스민 향기는 부드러웠지만 잊히지 않을 것 같았다. 현관문에 이르러 아름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호화로운 거실도 비싼 그림도 수입 가죽 소파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간밤에 비가 그친 뒤 오늘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높았으며 햇살이 가득했다.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름의 등 뒤에서 천천히 닫혔다. 그녀는 길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먼지 섞인 자유로운 공기였다. 더 이상 답답한 에어컨 냄새도 남의 입맛에 맞춰 조리해야 하는 음식 냄새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저택 안에서는 최 여사가 신이 나서 열쇠 꾸러미를 들고 금고를 확인하러 가며 옛 며느리를 향한 저주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조용히 놓인 그 검은색 USB가 자신들 모자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준비가 된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름은 택시를 불렀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저택이 점점 뒤로 물러나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택시기사가 물었다. 아름은 잠시 침묵하다가 지난 7년 중 가장 환하게 미소 지었다.
강남 파이낸스 센터로 가주세요, 기사님. 거기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이별은 눈물 한 방울, 미련 한 조각 없이 이루어졌다. 오직 남은 자의 잔인함과 떠나는 자의 강인함만이 있었다. 하지만 아름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을 건넌 졸이 가장 강력한 말이 되는 게임의 시작. 그날 밤, 박씨 집안의 저택은 마치 축제가 열리는 성처럼 불을 환하게 밝혔다. 값비싼 스피커에서는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섞여 흥겹게 들렸다. 최고급 레드와인 향과 침향이 어우러져 어지러울 정도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최 여사는 짙은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빛나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으며 나이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짙은 화장을 했다. 그녀는 거실을 오가며 와인잔을 들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에게 서아름의 퇴장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었고 축하할 만한 영광스러운 승리였다. 자, 아들, 건배하자. 최 여사가 신이 나서 민준과 잔을 부딪혔다. 드디어 이 집에서 그 시골뜨기 며느리의 그림자가 사라졌구나. 공기가 다 상쾌해진 것 같아. 민준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넥타이를 풀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었다. 그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씁쓸하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지는 것을 느끼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에 휩싸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민준이 웃었다. 천근만근의 짐을 벗어 던진 자의 웃음이었다. 이렇게 순조롭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재산 분할이라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역시 멍청하고 자존심만 센 여자였어. 10억도 안 받고 맨몸으로 나가다니. 최 여사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미국산 포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소송해봤자 아들한테 못 이길 걸 아니까 쪽팔리기 전에 물러난 거지. 재수없게 그 얘기는 그만하자. 내일 채린이한테 전화해서 저녁 식사 약속 잡아. 내가 날짜 받아놨는데 다음 달에 상견례하면 딱 좋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름답고 부유하며 무엇보다 자신과 격이 맞는 새로운 아내와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승리의 도취감과 어머니의 칭찬에 취해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밀물이 들어오면 가장 빨리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다. 무심한 자의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여름의 강렬한 햇살이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자 민주는 잠에서 깼다. 어젯밤의 술기운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그는 습관적으로 옆자리에 손을 뻗어 아름이 항상 술 마신 다음 날 준비해두던 따뜻한 꿀물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가운 허공만을 더듬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침대 머리맡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 꿀물도 따뜻한 물수건도 다림질에서 옷걸이에 걸어둔 옷도 없었다. 서아름, 민주는 반사적으로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완벽한 침묵뿐이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렸다. 그때서야 민주는 아름이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무시했던 월급 500만 원짜리 아내는 어제 낡은 여행 가방과 함께 이 집에서 사라졌다. 젠장.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스스로 물을 찾고 옷장에서 흰 셔츠를 뒤졌다. 하지만 한참을 찾아서 발견한 셔츠는 목단추가 떨어져 있었고 다른 것은 구겨져 있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셔츠를 바닥에 내던지고 아무 티셔츠나 입고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아침의 짜증은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혼돈의 교양곡에 비하면 가벼운 서곡에 불과했다. 대표 이사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민주는 새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든 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비서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대표님,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야. 민준이 서류 가방을 책상에 던지며 쏘아붙였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 국세청에서 지난 분기 마케팅 비용 30억 원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와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잠이 확 깼다.
그 30억은 사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로비 자금과 파트너들에게 줄 선물 구입비였다. 당연히 정식 세금 계산서는 없었다. 이전에는 이런 일들을 아름이 모두 깔끔하게 처리했다. 그녀는 항상 숫자를 마법처럼 다루어 합리적인 비용 항목으로 분산시켜 당국의 눈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회계팀장한테 처리하라고 해. 그런 사소한 일까지 나한테 물어봐야겠어. 민준이 쏘아붙였다. 하지만 회계팀장님이 원본 데이터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비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희 회사 내부 회계 시스템 전체가 이상한 알고리즘으로 잠겨버렸습니다. 다들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내부 회계 시스템은 회사의 모든 영업비밀과 민감한 수입, 지출 내역이 담긴 곳이었다. 최고 관리자 암호를 쥐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름이었다. 그는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관리 프로그램에 로그인했다. 화면에는 접근 거부라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관리자 SAR에게 문의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쏘아름. 민주는 키보드를 세게 내리쳤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게으르고 기술에 무지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녀를 믿었기에 시스템 관리 권한 전체를 아름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덧셈, 뺄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그것이 자신을 꼼짝 못하게 가두는 쇠창살이 될 줄은 몰랐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책상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민준이 신경질적으로 받았다. 박 대표님, 저 자재 공급하는 김 사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래처 사장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결제하기로 한 20억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전 10시까지가 마감인데 시간 넘기면 저희 쪽에서는 납품 중단입니다. 민주는 당황했다. 김 사장님, 제가 어제 결제 서류에 사인했는데요. 무슨 사인을 해요? 댁내 회계팀에서 관리자 전자 결제 승인이 없어서 은행에서 이체를 안 해준다는데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지금 우리 공장 라인이 다 멈추게 생겼다고요. 민주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온몸이 떨렸다. 전자 결제 승인, 또 아름이었다. 이전에는 급하게 돈을 이체해야 할 때 아름이 항상 조용히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도와주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아무데나 던져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절차로 여겼다. 이제 아름이 떠나자 그 절차는 끊겼다. 회사의 자금 흐름은 마치 막힌 혈관처럼 완전히 멈춰버렸다.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주변에서는 전화벨 소리, 직원들의 웅성거림, 프린터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냈다. 그는 잠자리부터 수십억짜리 숫자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던 아름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공기처럼 여겼다. 매일 숨쉬면서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공기가 사라지자 비로소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전화해. 그 여자한테 전화해. 민준이 눈을 붉히며 소리쳤다.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라는 무감정한 기계음뿐이었다. 민주는 전화기를 낚아채 벽에 세게 던졌다. 전화기는 산산조각이 나며 플라스틱 파편을 흩뿌렸다. 미친 듯한 분노 속에서 모호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민주는 문득 어제 아름이 남겨두고 간 검은색 USB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것이 인생보험이라고 했다. 그때 그는 비웃었다. 하지만 이제 붉게 물든 컴퓨터 화면과 빛 독촉 전화를 마주하자 그는 아름이 낡은 옷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움직이는 두뇌 자체를 가져갔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자수성가한 유능한 대표라는 환상은 비눗방울처럼 서서히 터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항상 그가 저지른 쓰레기를 조용히 치우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떠나자 쓰레기는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며
그를 자신의 오물 속에 가라앉히고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햇살은 빛났지만 박민준의 사무실 안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12급 태풍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아름의 깡마른 뒷모습이 무거운 철문 뒤로 사라진 지 정확히 일주일이 흘렀다. 박민준과 최 여사에게 이 7일은 자유의 신혼여행이자 누구의 잔소리도 없는 밤샘 파티와 무한한 향락의 시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들의 화려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친 7일이 되었다. 모자의 자랑이었던 호화로운 저택은 이제 버려진 미인처럼 지저분하고 생기가 없었다. 이전에는 아름이 하루 2번씩 먼지 한 톨 없이 닦던 검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얇은 먼지층이 쌓이기 시작했다. 거실의 생화는 시들었고 꽃잎이 마룻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식당에서는 쓰레기통에 쌓인 배달 음식 용기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방향제 냄새와 섞여 역겨운 공기를 만들어냈다. 최 여사는 벨벳으로 덮인 긴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른 대추처럼 찡그려져 있었다. 만성 위경련이 새벽부터 그녀를 괴롭혔다. 이 집에 사람 다 죽었어? 나한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없어? 최 여사가 쉰 목소리로 신음했다. 조용하고 분주한 발소리도, 따뜻한 손길로 배를 문질러주는 이도, 그녀가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아름이 끓여주던 향긋한 인삼죽도 없었다. 오직 2층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짜증 섞인 목소리뿐이었다. 어머니, 배달시키세요. 저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며칠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외식을 했다. 전복, 샥스핀, 스테이크 같은 산의 진미. 처음에는 입이 호강하는 것 같았지만 사흘째, 나흘째가 되자 노인의 약한 위장이 격렬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기름과 인공 조미료 때문에 속이 쓰리고 더 부룩하며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다. 그녀는 아름이 끓여주던 담백한 소고기 묵국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생선가시를 하나하나 발라주고 과일 주스를 갈아주던 옛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그 보살핌을 아랫사람의 의무이자 잘난 아들을 낳아준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했다. 이제 차가운 쿠션 더미 속에서 홀로 누워있자니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사랑으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녀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불렀지만 그들은 건성으로 청소하고 음식은 짜게 만들었다. 그녀가 한마디 하자 그들은 세마디로 맞받아치고는 가버렸다. 내 팔자야. 최 여사는 중얼거렸지만 아름을 내쫓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운명과 무례한 가사도우미를 탓할 뿐 아름이 남기고 간 거대한 공백을 직시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민준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회의실은 숨 막힐 듯 조용했고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했다. 민준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에어컨이 18도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말이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번 분기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임 대표가 앉아 있었다. 임 대표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민준 쪽으로 밀었다. 종이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다. 박 대표, 임 대표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호했다. 정말 실망스럽군요. 우리가 3년간 협력해왔지만 귀사가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일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저, 대표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민준이 더듬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15페이지를 보시오. 프로젝트 현금 흐름표. 임 대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종이를 세게 두드렸다. 총액이 세부 항목과 전혀 맞지 않소. 인건비는 2번이나 중복 계산했고 법인세는 올해 개정된 세율을 잘못 적용했어. 내가 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우리 회사는 세금 폭탄으로 최소 50억은 손해볼 뻔했소. 나한테 덫을 놓은 거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눈앞에서
춤추는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아름이 떠난 후 그가 직접 만든 기획안이었다. 이전에는 그가 대충 아이디어만 던져주면 아름이 밤을 새워 법규를 찾아보고 한 푼 한 푼 계산하고 사소한 오류까지 검토하여 보내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아름이 너무나 꼼꼼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는 보고서에 오류가 없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다. 임 대표님, 진정하시고 아마 직원이 인쇄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민준이 변명하려 애썼다. 직원 탓하지 마시오. 최종 결제자는 박 대표 당신이잖소. 임 대표는 일어나 정장 단추를 잠그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재무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파트너에게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길 수는 없소.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이만 임 대표가 수행원들을 이끌고 회의실을 나가자 민주는 텅 빈 회의 테이블에 홀로 남겨졌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분노의 찬 신음과 함께 유리컵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민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이 계약은 순이익만 100억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잃으면 회사의 자금 흐름은 심각하게 끊길 것이고 시장에서의 신뢰도 또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민주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두 손으로 감쌌다. 그는 아름이 그리웠다. 정확히 말하면 서아름이라는 이름에 맞는 기계가 그리웠다. 아름이 있었다면 초안 단계에서부터 그 세금 오류를 발견했을 것이다. 아름이 있었다면 파트너를 설득하기 위한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아름이 있었다면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을 마시며 서명만 하면 되었을 텐데 이런 굴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빌어먹을 여자. 민주는 이를 갈며 읊조렸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탓하지 않고 또다시 전철을 원망했다. 떠났으면서도 나를 괴롭히는군. 분명히 이 계약이 깨지도록 저주를 퍼부었을 거야. 재수 없는 년.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아름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고 그녀 또한 유심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완전히 끊겼다. 그는 서랍을 열어 두통약병을 찾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이전에는 이 서랍에 항상 진통제, 파스, 그리고 아름이 몰래 넣어둔 생강차 티백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잦다는 것을 알고 항상 습관처럼 준비해 두었다. 이제 서랍에는 먼지와 휴지 조각뿐이었다. 공허함이 민준의 마음을 잠식했다. 그는 문득 아름의 존재가 밀폐된 방 안의 공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있을 때는 의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불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숨이 막히고 극심한 결핍 속에서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이다. 늦은 저녁, 민주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저택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예전처럼 따뜻한 노란 불빛이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더듬거리며 스위치를 켰다. 차가운 백색 형광등이 켜지며 거실의 어수선함과 쓸쓸함을 드러냈다. 식탁 위 저녁 식사는 길에서 급하게 사온 차갑고 딱딱한 피자 몇 조각이었다. 최 여사는 피곤에 지쳐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TV에서는 여전히 재미없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가식적인 웃음소리는 공간을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피자 상자를 열었다. 피자는 차갑고 딱딱했다. 한 입 베어 무니 마치 마른 지푸라기를 씹는 것 같았다. 그는 뱉어내고 피자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가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항상 기다리고 있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따뜻한 물 받아놓을까요? 라고 묻던 아름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술에 취한 날이면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름의 손길이 그리웠다. 그 평범한 것들, 사소한 행동들을 그는 한때 귀찮고 촌스러운 아내의 집착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돈과 재산 더미 속에 앉아 민주는 자신이 처참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는 큰 집이 있었지만 보금자리는 없었다. 돈은 있었지만
맛있는 밥은 없었다. 자유는 있었지만 고독과 무력함 속의 자유였다. 민주는 벽에 걸린 대형 결혼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너무 높은 곳에 있어 아직 떼어내지 못한 유일한 것이었다. 사진 속 아름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믿음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옛날의 환한 미소는 이제 현재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 서아름,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다. 내가 떠나면 내가 죽을 줄 알았지. 내가 보여주겠어.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아니, 몇만 배는 더 잘 살 거라는 걸. 법원에서 보자고. 누가 진짜 승자인지 보여줄 테니. 민주는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독한 술병을 찾았다. 그는 이 끔찍한 공허함을 잊기 위해 마셔야 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아무도 끌어올려줄 손 없는 어두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 밖에서는 밤바람이 닫히지 않은 창틈으로 윙윙거리며 불어 마치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한 가족을 위한 애도처럼 음산한 소리를 냈다.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켰다. 공간 전체가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마치 대지의 신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박민준의 서재 안에는 노트북의 냉각팬이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팬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주인의 창백한 얼굴에 닿았다. 민주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 두 눈은 칵에 들어가 나무 책상 위에 조용히 놓인 작고 검은 물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서아름이 떠나던 날 남겨두고 간 USB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민주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했다. 그의 오만한 마음속에서 그는 그 안에 질척거리는 일기나 낡은 기념사진 혹은 최악의 경우 돌아와 달라고 우는 영상 같은 것이 들어있을 거라고 단정했다. 그는 여자의 나약함을 경멸했기에 건드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호기심과 형체 없는 불안감이 승리했다.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위기를 겪고 파트너에게 계약을 파기당하고 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민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끈의 다른 쪽 끝은 그가 방금 쫓아낸 월급 500만 원짜리 아내가 쥐고 있는 듯했다. 민준의 손이 떨리며 USB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가벼웠지만 이상하게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것을 연결 포트에 꽂았다. 컴퓨터 스피커에서 선명한 알림음이 울렸다. 인식되었다는 신호였다. 화면에 새로운 창이 나타났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마우스 커서가 허공에서 맴돌았다. 그는 더블 클릭했다. 연애 편지도 결혼 사진도 우는 영상도 없었다. USB 안에는 단 3개의 폴더만이 있었다. 폴더 이름은 너무나 간결하고 냉정해서 민준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비자금 및 탈세 2020, 2023 불법 자산 이전 마지막 선물. 식은땀이 민준의 이마에서 비 오듯 쏟아졌다. 에어컨 온도를 최저로 맞춰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의 술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료한 정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첫 번째 폴더 비자금 및 탈세를 클릭했다. 수많은 엑셀 파일이 월별, 분기별로 과학적이고 무서울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나타났다. 민주는 무작위로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가 공사대금을 횡령한 내역, 매입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사들인 가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영원히 비밀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역 공무원들에게 건넨 뇌물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된 표였다. 가장 끔찍한 것은 비고란의 아름이 거래 날짜, 시간, 수취인 계좌번호, 확인 문자 내용, 심지어 민준이 회계 담당자에게 장부 조작을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녹음 파일 하나를 클릭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자신의 목소리가 조용한 밤중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냥 숫자 좀 부풀려. 그 30억은 내가 뒷돈으로 챙긴 거니까. 시장 조사 비용으로 처리해. 국세청 놈들은 아무것도 몰라. 알아서 잘 처리해. 민주는 노트북을 세게 닫았다. 숨이 막혔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민주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사업 소환에 대해 떠벌렸던 밤들, 휴대폰을 아무데나 던져두었던 일들, 그리고 내 아내가 뭘 알겠어. 그냥 걷어다니는 계산기일 뿐이지라고 믿으며 모든 비밀 증빙 서류를 아름에게 처리하라고 던져주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알고 보니 그 계산기에는 메모리 기능이 있었고 조용히 모든 것을 백업해 두었던 것이다. 아름은 순종적인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살찐 주인 자신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며 끈기 있게 발톱을 갈고 있던 고양이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끝까지 봐야 했다. 그녀가 자신의 목숨 줄을 얼마나 쥐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두 번째 폴더, 불법 자산 이전을 클릭했다. 이것은 두 번째 급소였다. 여기에는 민준이 혼인 기간 중에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가 몰래 사서 어머니 명의로 해놓은 땅들, 그가 인출하여 해외 비밀 계좌로 옮긴 공동예금, 모든 것이 은행거래 내역서, 공증계약서, 스캔본과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3개월 전 민준과 최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이 있었다. 민준, 어머니, 강원도에 있는 별장 어머니 명의로 이전했어요. 등기권리증 잘 보관하세요. 서아름한테 들키면 안 돼요. 이혼하고 5억 떼주는 것도 감지덕지죠. 최 여사, 걱정 마라. 아들, 저런 시골뜨기는 돈 몇 푼 쥐어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거야.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 턱이 있나. 민주는 그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을 조종하는 고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아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속이는 것도, 재산을 빼돌리는 것도, 자신들 모자의 경멸까지도. 그런데도 그녀는 침묵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침묵이 이제야 민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다. 극도의 경멸이었다. 그녀가 그와 다투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마지막 폴더, 마지막 선물을 클릭했다. 안에는 워드 파일 하나뿐이었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단 몇 줄의 글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수천 개의 칼날보다 강했다. 박민준 씨에게 당신은 제 월급이 500만 원이라서 당신과 대화할 자격이 없다고 했죠. 맞아요. 저는 월급으로 대화하지 않아요. 법으로 대화하죠. 이 USB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사본일 뿐입니다. 원본은 세 군데에 보내두었어요. 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서울지방국세청,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파트너인 임 대표님의 개인 이메일함에요.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마 소환장도 배달되고 있겠네요. 그날 바닥에 던졌던 10억은 변호사 선임하는 데 쓰세요. 행운을 빕니다. 월급 500만 원짜리 아내가.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바닥으로 내던졌다. 쨍그랑. 노트북은 산산조각 났고 화면은 금이 갔지만 그 불빛은 여전히 천장의 기괴한 빗줄기를 비추며 깜빡거렸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등이 책장에 세게 부딪혔다. 온몸이 오한에 걸린 듯 떨렸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고 최 여사가 손전등을 든 채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왜 소리를 질러? 민주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바닥에 부서진 노트북 잔해에 꽂혀있는 검은색 USB를 가리키며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우리 망했어요. 진짜 망했다고요. 망하다니. 무슨 소리야. 술 취했니? 최 여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아들을 부축하려 다가갔다.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 소리치며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다. 서아름, 그 여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탈세한 증거, 어머니한테 재산 빼돌린 증거, 전부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검찰에 보냈대요. 어머니, 전부 다 보냈다고요. 최 여사는 이 말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는 감히.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감히가 아니에요. 이미 저질렀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놓고 차가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버려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머니.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그 여자가 제 장부를 다 쥐고 있다고요.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은 순식간에 무덤처럼 좁고 답답해졌다. 그녀는 가문의 자랑이었던 외아들이 한때 자신이 가사도우미라 불렀던 여자 때문에 공포에 질려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창밖에서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뒤이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 모자가 수년간 뿌려온 업보로부터 부서진 컴퓨터 부품 더미 속에서 뒹구는 검은색 USB. 작지만 정의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것이 이 명문가의 마지막 생명줄을 공식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날 아침 서울가정법원 복도는 텅 비고 엄숙했다. 오직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번쩍이는 타일 바닥에 울려 퍼지며 건조하고 차가운 소리를 냈다. 이곳의 공기는 항상 이별과 분쟁, 그리고 슬픈 결말에 새긴 특유의 잿빛을 띠고 있었다. 박민주는 일찍 도착했다. 그는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세심하게 맞춘 회색 정장도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민주는 계속해서 넥타이를 풀었고 중앙 냉방 시스템이 풀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옆에 앉은 최 여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어두운 색의 한복을 입고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안녕을 비는 경전을 중얼거렸지만 눈은 마치 발각될까 두려운 도둑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평소 자신감과 오만함은 그 검은 USB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상당히 닳아 없어진 상태였다. 그의 올까, 아들.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면 바로 경찰을 보내서 우리를 잡아가라고 했을까? 조용히 좀 하세요, 어머니. 민준이 쏘아붙이며 여전히 출입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변호사가 말했잖아요. 오늘은 조정 기일이라서 와야 한다고. 제가 일러준 대로 하실 거죠? 최대한 공손하게 돈을 줘요. 좋게 말해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어야 해요. 10억이 부족하면 20억을 줘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는 중이었다. 그는 한때 부엌에서 웅크리고 푼돈을 아껴 시장을 보던 서아름이 수십억 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사고 그 빌어먹을 USB를 되찾은 다음 나중에 그녀와 다시 한번 결판을 낼 생각이었다. 정확히 8시 30분 흰색 택시 한 대가 법원 현관 앞에 멈춰섰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슬픈 얼굴에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익숙한 모습을 기대했다. 그는 이미 경멸적인 미소와 은혜를 베푸는 자의 자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문이 열리자 민준의 미소는 입가에서 굳어버렸다. 뾰족한 악호에 세련된 하이힐이 땅에 닿았고 이어 날씬한 몸매의 여인이 당당하게 내렸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세련된 디자인의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같은 톤의 블레이저를 걸쳐 고급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푸석한 머리는 단정하게 단발로 잘라 세련되게 화장한 얼굴을 감쌌다. 더 이상 창백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빛났고 눈은 별처럼 밝았으며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서아름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알던 서아름이 아니었다. 세상에 저게 아름이 맞니? 최 여사가 눈을 비비며 경악했다. 그녀는 저 세련되고 기품 넘치는 여인이 자신이 시골뜨기라고 불렀던 며느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름은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하이힐이 타일 바닥에 또각또각 승리의 행진곡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의 변호사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함께했다. 민주는 벌떡 일어섰다. 열등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오만함으로 그녀를 제압하려 했지만 이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그는 자신이 이상할 정도로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아름씨, 민준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평소에 위험이 없었다. 아름은 멈춰서서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민준과 최 여사를 힐끗 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증오가 아닌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오래전에 버린 낡은 물건을 보는 듯한 무관심이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씨, 그리고 어머님. 아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의 바르지만 천리박처럼 멀게 느껴졌다. 당신 정말 달라졌네. 민주는 당황하다가 본래 목적을 떠올렸다. 그는 서둘러 아름을 구석으로 끌고 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아름씨, 잠깐 단둘이 얘기 좀 해. 그 USB 말이야. 아름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저는 당신이 변호사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 그래서 변호사님 모시고 왔어요. 아니야. 민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미리 서명해둔 수표를 꺼냈다.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심했어. 이거 10억. 아니, 20억으로 고쳤어. 이거 받고 그 증거들 좀 없애줘. 우리 조용히 이혼하는 걸로 하자. 응? 민주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름의 손에 수표를 쥐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아름이 돈을 더 받으려고 강하게 나오는 것이며 이 변신은 단지 궁핍함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름은 수표를 들어 20억이라는 숫자와 동그라미들을 보았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희망이 그의 눈에 번쩍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름은 두 손가락으로 수표를 잡고 마치 휴지 조각을 버리듯 바닥에 가볍게 떨어뜨렸다. 박민준 씨, 아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 명예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자유는 유감이지만 20억으로는 살 수 없을 거예요. 민주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졌다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들어가죠. 시간 됐어요. 아름은 그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몸을 돌려 조정실로 곧장 들어갔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서류 냄새와 답답한 공기가 가득했다. 판사가 높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익숙한 절차적인 질문을 했다. 양측 재결합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름이 즉시 단호하고 힘주어 대답했다. 재산 및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판사가 이어 물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름이 이곳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탈세 사실을 법정 앞에서 밝힐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아름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재판장님, 저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집, 차, 회사 지분 전부 박민준 씨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최 여사는 기쁨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녀는 아름이 미쳤거나 아직도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민준만이 소름이 돋았다. 그는 아름의 눈을 보고 그녀의 깊은 뜻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 재산들이 곧 잿더미가 될 것을 알기에 필요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번 더러운 돈에 얽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깨끗하게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서아름 씨, 확실합니까? 판사가 놀라서 되물었다. 법적으로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아름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저는 즉시 이혼만 원합니다. 가능한 한빨리요. 제 이름이 이 사람과 단 1초라도 더 엮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름의 말은 법정 한가운데서 민준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돈 때문이 아니라 경멸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를 즉시 격리해야 할 전염병처럼 여기고 있었다.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때
민준의 손은 너무나 떨려서 서명이 비뚤어졌다. 반면 아름은 용이 춤추는 듯한 필체로 몸에서 악성 종양을 잘라내듯 단호하게 서명했다. 딸깍.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모든 것을 끝냈다. 아름은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민준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판사와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문을 나섰다. 민준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전처의 꼿꼿한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겼다. 원하는 대로 모든 재산을 지켰다. 그런데 왜 마음속은 이렇게 참담한 패배감으로 가득한 걸까? 그는 마치 군중 속에서 발가벗겨지고 위선적인 가면을 빼앗겨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남자의 본 모습을 드러낸 기분이었다. 어서 가자, 아들. 한 푼도 안 잃었으니 얼마나 좋아. 최 여사가 달려와 민준의 팔을 끌며 기뻐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유를 묻고 싶었다. 왜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평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더 강하고 돈과 권력이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은 이 연극이 이제 막 일막을 내렸을 뿐이라는 것을 몰랐다. 가장 흥미진진하고 고통스러운 이 막은 바로 저 법원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까의 택시가 아름을 데리러 온 유일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법원 문이 열리고 방금 공식적으로 남이 된 두 사람에게 자유를 돌려주었다. 한낮의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불을 뿜듯 내리쬐며 도시의 매연 섞인 공기를 뜨겁고 끈적하게 만들었다. 박민주는 마음속에 모호한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승리자의 기분으로 법원을 나섰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늙은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서아름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다. 민준의 눈에는 아름이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어도 여전히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재산 한 푼 받지 않고 맨몸으로 나갔다. 그것은 그녀가 내일부터 당장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다. 최 여사는 아들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며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하늘이 우리 집을 도왔어, 아들. 집도 땅도 다 지켰잖아. 아름이 쟤는 멍청해서 자업자득이지. 지금쯤 오토바이 택시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느 허름한 월세방으로 갈지 고민하고 있겠지. 민주는 비웃으며 아름에게 다가갔다. 그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마지막 정신적 일격을 가하고 싶었다. 왜 그래, 자기. 민준이 비꼬는 투로 일부러 끝을 길게 느리며 말했다. 카카오 택시라도 기다려? 아니면 내가 오토바이 택시라도 불러줄까? 이 더위에 먼지 마시면서 서 있으면 안쓰럽잖아. 아, 맞다. 현금도 없겠네. 어제 보니 맨몸으로 나가던데. 아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서서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길의 끝을 멀리 바라보았다. 바람이 그녀의 뺨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날려 이상할 정도로 청초하고 단호한 옆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침묵은 민준의 비열한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벽과 같았다. 왜? 할 말 없어. 무시당하자 민준은 화가 났다. 그가 몇 마디 더 독설을 퍼부으려 할 때 갑자기 주위가 이상하게 소란스러워졌다. 법원 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 음료수 판매상, 행인들 모두가 일제히 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끄러운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거대한 존재의 등장에 삼켜지는 듯했다. 그것은 이동하는 요새처럼 크고 위풍당당한 검은색 세단이었다. 칠흑 같은 도색은 강렬한 햇살을 반사하며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다. 보닛 위에는 은으로 만든 환희의 여신상,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가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차갑고 권위 있는 빛을 발했다. 세상에, 롤스로이스 팬텀이잖아.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감탄하며 소리쳤다. 저 차는 최소 500억은 할 텐데 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이야. 민준과 최 여사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차의 가치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최상류층의 상징이자 민준이 평생 꿈에서도 만져볼 수 없는 것이었다. 민준은 숨을 죽였다. 그의 눈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서아름의 바로 앞에 멈춰서는 슈퍼카에 고정되었다. 그 순간 치명적인 침묵이 세 사람을 덮쳤다.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지만 안에서 사람이 내리는 대신 정장을 차려입고 흰 장갑을 낀 나이든 운전기사가 운전석에서 재빨리 내렸다. 그는 백발의 머리에 영국 귀족 스타일로 훈련받은 집사처럼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보였다. 운전기사는 차를 돌아 아름 앞에서 45도 각도로 허리를 굽혔다. 낮고 정중한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회장님, 차에 오르시지요.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는 민준과 최 여사의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민준은 입을 떡 벌리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최 여사는 다리가 후들거려 아들의 팔을 꽉 잡지 않았으면 쓰러질 뻔했다. 회장님? 민준이 혀가 꼬여 더듬거렸다. 당신 지금 누구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이든 운전기사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마치 주인의 신발에 묻은 먼지를 보는 듯한 경멸 가득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죄송합니다만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저희 회장님을 방해하지 마시고요. 아름은 기사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이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온화한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김 기사님. 시간 맞춰 와주셨네요.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무관심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명품 핸드백을 열어 두툼한 흰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망설임 없이 아름은 봉투를 민준을 향해 던졌다. 봉투는 바람에 날려 민준의 가슴에 가볍게 부딪힌 뒤 그의 번쩍이는 구두 코앞에 떨어졌다. 이게 뭐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별 선물. 아름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맨몸으로 나간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당신에게 집을 남겨줬지만 당신의 자유를 가져왔어. 민준은 서둘러 몸을 숙여 봉투를 주었다. 그의 손은 너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다. 그는 봉투를 찢어 열고 검찰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뭉치를 꺼냈다. 굵은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와 미친 듯이 춤을 췄다. 피의자 소환 및 기소장, 죄명, 조세포탈 허위 증빙 작성, 업무상 횡령. 그 아래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 통화 녹취록, 그리고 아름이 몰래 연락해 확보한 전직 회계 직원들의 진술서까지. 말도 안 돼. 민준이 중얼거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주위 세상이 흔들렸다. 그가 방금 신나게 지켜낸 수십억의 돈, 집, 땅들이 순식간에 눈앞에 세워지는 감옥의 쇠창살로 변했다. 최 여사는 서류를 낚아채 훑어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이거 감옥 가게 생겼네. 아들아, 네가 애미를 죽이는구나.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며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을 두 손으로 쳤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모든 경외의 시선은 슈퍼카에 오르는 권위 있는 여인을 향하고 있었다. 아름은 롤스로이스의 푹신한 뒷좌석에 앉았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는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얼굴이 어두운 유리창 너머로 나타났다. 차갑고 아득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박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이 마지막 선고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울려 퍼졌다. 당신은 내가 월급 500만 원짜리 평범한 격리 직원이라고 했지. 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게 있네.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셨는지. 그분은 내게 그룹 전체를 남겨주셨지만 나는 평범한 아내가 되기 위해 그걸 숨겼어.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었지. 유리창이 천천히 올라가며 아름의 얼굴을 가렸다. 롤스로이스는 용맹한 흙표범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뒤에는 희미한 흙먼지만을 남겼다. 차는 쏜살같이 달려 소환장을 든 채 망연자실 서 있는 남자와 한여름 배약볕 아래서 통곡하는 늙은 여인, 두 비참한 인간을 뒤로하고 사라졌다. 운명의 따귀는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않았지만 배신자의 모든 자존심과 미래를 산산조각 냈다.
민주는 멀어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문득 저 차의 500억이 가장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방금 잃어버린 가장 비싼 것은 한때 그를 위해 왕좌를 버리고 그의 발을 씻겨줄 준비가 되어 있던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가 그녀의 구두를 닦아주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싶어도 그럴 자격조차 없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박민준의 경력에 종말을 고하는 조종처럼 칠흑 같은 롤스로이스 팬텀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흙먼지와 상처로 가득한 과거를 뒤로 한 채 차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침향과 잔잔한 연주곡이 흐르고 있었다. 서아름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등 뒤에서 가짜 제국이 공식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가정법원 계단.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모든 것을 태울 듯 내리쬐었지만 박민주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값비싼 정장은 구겨지고 먼지로 더러워졌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피의자 기소장이 들려 있었다. 검은 글자들이 마치 빚을 받으러 온 악마처럼 눈앞에서 춤을 췄다. 아들아, 이제 어떡하니? 집도 돈도 다 잃고 감옥까지 가게 생겼으니 어떻게 살아? 최 여사의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뜨거운 바닥을 손으로 치며 몸부림쳤다. 한때 오만하고 며느리를 호통치던 어머니는 이제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공황에 빠진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보며 안심의 말 한마디, 해결책 하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구름은 하얗지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방금 슈퍼카에 오르던 서아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여유로운 자태, 원망한 점 없는 평온한 눈빛이 어떤 욕설보다도 그를 괴롭혔다. 그는 문득 가장 잔인한 복수는 상대방을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 자신이 몇만 배는 더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의 존재가 자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친절하게 짊어져 온 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며 한낮의 정적을 갈랐다. 흰색과 파란색의 경찰차가 법원 정문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민준이 웃었다. 일그러지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다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같은 소리 하네. 다 네 마누라가 악독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안의 앞길을 막아버렸다고. 최 여사는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어머니,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천천히 그의 쾌숙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 탓이에요. 우리는 집에 귀한 보석을 두고도 길바닥에 깔고 다녔어요. 우리가 탐욕스럽고 잔인했으니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름 씨를 보세요. 그녀는 악독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을 위한 공정함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오만하고 돈을 목숨처럼 여기던 남자. 박민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그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감옥문이 활짝 열려 그를 맞이할 때, 그리고 그를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영원히 떠나버렸을 때, 경찰이 다가와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차가운 수갑이 민준의 손목에 채워졌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리며 그의 허황된 부귀영화의 나날에 종지부를 찍었다. 민준은 끌려가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주위 사람들이 몰려와 응급처치를 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고 거만했던 모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혼란스럽고 비참한 광경이었다. 넓게 뚫린 고속도로 위, 슈퍼카는 여전히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다. 아름은 눈을 뜨고 창밖을 보았다. 푸른 가로수가 그녀의 인생을 담은 느린 필름처럼 뒤로 물러났다. 7년의 청춘, 7년의 눈물, 7년의 인내, 모든 것이 뒤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설거지물에 거칠어지고 부당한 꾸짖음에 떨던 손이 이제 부드러운 가죽 시트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손은 해방되었다. 나이든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넌지시 물었다. 회장님, 옛집에 들러 챙겨 오실 물건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김 기사님. 가져와야 할 것은 이미 제 마음에 다 담아왔어요. 자존감에 대한 교훈 말이죠. 거기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 과거와 함께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지금 아름의 마음에는 전 남편이 불행에 빠진 것에 대한 통쾌함이나 기쁨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해친 자를 축복할 성인은 아니지만 남의 고통을 비웃을 악마도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마음속 감정은 평온함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처럼 깊고 고요한 평온함. 그녀는 포기가 패배나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포기는 두 손을 자유롭게 하여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 바람을 심으면 폭풍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행복을 거둔다. 민중과 그의 어머니는 경멸과 속임수를 뿌렸기에 이제 고독과 죗값을 거두어야 했다. 그리고 아름, 그녀는 인내와 친절, 그리고 끝없는 관용을 심었기에 이제 자유와 찬란한 새 삶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었다. 아름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여성창업지원재단 프로젝트는 준비 다 되었나요? 내일부터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른 여성들이 고개 숙이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아름은 앞을 보았다. 찬란한 햇살이 나뭇가지를 뚫고 들어와 아스팔트 길 위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다. 그녀의 미래가 저기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차는 큰 길로 접어들어 분주한 인파 속으로 합류했다. 삶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인생의 흐름 속에서 한 여인이 방금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항상 태양을 향하는 해바라기처럼 당당하게. 이 이야기는 돈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자의 침묵을 어리석음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침묵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가장 품위 있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줄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서아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당신을 무심한 지폐 몇 장으로 평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용감하게 놓아버리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이 문이 닫히면 분명 더 크고 찬란한 다른 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